농담 아니에요 하고 윤지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25살의 금발 간호사는 모든 힘을 다해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여자의 오른쪽 뺨에 손바닥을 내리쳤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다른 사람은 놀라 도구를 떨어뜨렸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선배들에게 수줍게 조언을 구하던 그 조용한 소녀가 오늘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니. 뭐 하는 짓이에요? 병리학과 조수인 이민호가 소리쳤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고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며 외쳤다. 그녀는 죽었다고요. 이 사람은 모든 신문이 다루던 그 재벌 회장의 아내라고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제대로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지원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이 세차게 뛰었다. 시신을 바라보던 그녀는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여자의 눈꺼풀이 떨린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그냥 자신의 상상일까? 죄송해요, 저는. 지원이 말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멈춰섰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질서를 회복하기도 전에 시신으로 여겨졌던 몸체가 갑자기 생명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고 이어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자는 잠시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고통이 비쳤다. 소리 지르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다시 도구를 떨어뜨렸다. 세상에, 그녀 살아있어요. 하고 간호사 중 한 명인 한소라가 속삭였다. 그녀의 업무는 부검을 돕고 병리학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 채 가장 가까운 담요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지원은 어제 이 여자의 서류를 접수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강민서, 유명한 사업가 강태준의 아내였다. 서류상으로 민서는 24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지원은 초기 검사를 위해 시신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사망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보통은 침착한 고위 병리학자 김준호 박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소라 씨, 구급차 불러요, 빨리.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변했다. 민서가 다시 움직이며 속삭였다. 여기가 어디죠? 너무 추워요. 나가게 해주세요. 지원이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모든 것을 처리할게요.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속삭이며 말했다. 누가 담요 좀 가져와요. 간호사들은 명령에 따라 서둘렀고 지원을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흘끔 쳐다보았다. 서류상으로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시신을 그녀가 때린 것이었으니까. 이 순간 소라가 큰 소리로 알렸다. 지금 구급차 부르고 있어요. 지원 씨. 민서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경련적으로 간호사의 손을 꽉 잡았다. 저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은 몸을 떨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시신이 도착했을 때 무언가가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너무 완벽한 메이크업, 피부의 미묘한 따뜻함.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의사들에 의해 확인된 생물학적 사망, 완성된 서류,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직원들. 의사들이 병동을 돌아다니는 동안 누군가 일어난 일을 관리부서 보안 서비스 그리고 아마도 언론에도 알렸다. 보안 담당자 백재우, 약 40대의 큰 체격의 남자가 영안실로 달려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소리쳤다. 여기서 시신이 살아났다고 하던데 농담이야? 아무도 농담하지 않아요. 이민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강민서 씨는 살아있어요. 아마도 그녀는 일종의 정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구급대원들이 민서를 장비에 연결하는 동안 혈압은 매우 낮았고 맥박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대사작용이 극도로 느려요. 한 의사가 외쳤다. 거의 인공 혼수 상태와 비슷해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곧 건물 안으로 키가 크고 마른 형사 박도영과 그의 엄격한 조수 윤강식이 들어왔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무슨 일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연이 건조하게 물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았다. 저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호가 대답했다. 구급차가 이미 그녀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녀를 때렸습니까? 형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물으며 지원에게 다가갔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윤지원입니다. 25살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간단히, 감정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도연이 말했다. 벽처럼 창백해진 지원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연은 조용히 듣고 가끔씩 메모를 적었다. 당신이 시신에 대한 폭력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또는 심지어 살인 미수로도? 경찰이 물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그녀를 부검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정말로.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급대원들은 민서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확인했다. 도연은 신문을 고집했지만 의사들은 그녀를 병동으로 이송하는 것을 주장했다. 지원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갑자기 민서가 형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이것을 스스로 준비했어요. 민서는 병동에 누워 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도망치기 위해서. 그 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녀는 남편과 그의 통제에 지쳐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훈이라는 연인이 있었다. 그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빠른 임상적 사망을 일으키는 약물을 제공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영안실에서 그녀를 데려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시간이 없었거나 그녀를 포기했다. 누군가가 제가 정말로 죽기를 원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맞았고 깨어났어요. 민서가 속삭였다. 경찰이 사기 음모에 참여한 사람들을 찾는 동안 강태준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민서는 신문 중에 죽음 전에 큰 금액을 연인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고백했다. 계획은 사라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이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는 배신이었다. 지우는 정말로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 그는 얼마 후 체포되었다. 그는 가짜 여권과 서류로 국경을 넘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결말은 거의 예상대로였다. 지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민서는 법정에 출두했다. 하지만 경찰과의 협력 덕분에 그녀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다. 지원은 승진과 동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도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번의 뺨 때림이 어떻게 사기와 배신의 음모를 폭로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때로 복도를 걸을 때 지원은 그 뺨을 때린 소리를 기억했다. 크고 무서우며 운명적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원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응급실에서 주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날의 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명했다. 저기,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지원이 고개를 들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지만 그녀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윤지원 씨죠? 그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 저는 이병주입니다. 강민서 씨의 변호사였죠. 그가 설명했다. 드디어 당신을 찾았네요. 지원은 잠시 긴장했다. 강민서의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병주가 그녀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실은 민서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를요? 왜죠? 그녀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새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했죠.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지원은 놀랐다. 강민서 씨는 저를 원망해야 할 텐데요. 제가 그분의 비밀을 폭로했잖아요. 병주는 미소 지었다. 반대예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2번 구했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죽음에서 또 한 번은 거짓된 삶에서요. 그는 명함을 건넸다. 시간이 되면 그녀를 만나러 가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2주 후 지원은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향했다. 그녀는 왜 가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바다의 꿈이라는 아담하고 아늑한 카페를 발견했다. 문을 열자 바다 전망이 펼쳐진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이했다. 카운터 뒤에서 민서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가 돌았고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씨.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두 여성이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민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19살 때 부유한 강태준과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통제적이고 학대적이 되었다. 강태준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경찰과 병원은 내 요청으로 비밀을 지켜줬죠. 법적으로는 민서가 아닌 박소영이라는 새 신원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주는 거죠? 지원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두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다. 이건 제가 10살 때 사진이에요. 민서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저의 어린 여동생이죠. 5년 전 행방불명되었어요. 지원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다. 작은 소녀는 그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병원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제 여동생 강서영과 똑같이 생겼어요. DNA 검사를 했고 결과는 확실해요. 당신은 제 여동생이에요, 지원 씨. 지원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항상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수년간의 의문들이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다. 하지만 어떻게? 태준이 당신을 숨겼어요, 민서가 설명했다. 그는 내가 가족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용감했어요. 당신은 항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원의 마음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갑자기 악몽처럼 희미한 기억의 플래시를 경험했다. 어두운 집, 소리치는 남자, 그리고 항상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언니. 그날 당신이 저를 때렸을 때 민서가 계속했다. 저는 그게 당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깨어나서 당신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지원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눈물이 지원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갑자기 그녀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녀가 항상 느꼈던 불완전함의 감각, 그녀의 악몽들, 그녀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내 옛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해해요.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죽어야 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지원과 민서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감정적인 재회였지만 또한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다. 민서는 지원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 부모님,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녀는 또한 강태준이 어떻게 그들의 가족을 조종하고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원이 입양되도록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아직도 널 찾고 있을지도 몰라, 민서가 경고했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위험할 수 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 박도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우려했다. 강태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는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저는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어요. 대화, 위협, 금융거래. 그가 내 동생을 어떻게 사라지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있어요. 도연은 USB를 검토한 후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무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뉴스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전국적으로 존경받던 사업가가 아내 학대, 납치, 그리고 수많은 금융범죄로 기소된 것이다. 강태준의 재판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미디어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민서와 지원은 용감하게 증언대에 섰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했다. 태준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지원과 민서는 법원 계단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원이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이야.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제주도로 돌아가 바다의 꿈,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화와 치유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영감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다. 때때로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지원은 병원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그 운명적인 순간, 그녀가 뺨을 때린 순간, 그 단일한 충동적인 행동이 어떻게 그녀의 자매를 죽음에서 구하고 그들을 제외시켰는지, 때로는 삶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를 진정한 운명으로 인도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단지 진실을 직면하고 본능을 신뢰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알았다. 죽음처럼 보이는 것도 항상 끝이 아니라 때로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